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대선 주자들이 어제 첫 번째 TV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패널 분들께 같은 질문 드려보면서 오늘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치훈 부의장님. 예. 어제 TV 토론에 승자가 있다면 누구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는 한 8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명승부 100점짜리 승부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방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있었던 특히나 집권 여당이었던 김문수 후보의 공격이라든지 뭐 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매끄럽지도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좀 잘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면 이재명 후보도 그에 맞춰서 한 100점짜리 경기를 했을 텐데 상대 후보가 너무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한 그래도 85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 준비된 후보이고 누가 국정 운영을 맡겨도 되는 후보인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전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점수는 58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국민들도 그렇고 어제 이제 주된 이슈가 경제 파트잖아요. 경제 파트에다가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고 통상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할 만한 질문들이 나왔어야 되는 이런 토론의 장이었는데 질문들은 꽤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상 저는 회피했다고 보는 것이 장황한 설명을 하시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살 빠져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는데 그 승리라는 것이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토론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방어는 잘했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좀 미진하고 아쉬웠던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가장 잘한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꼽아주셨지만 85점, 뒤집어서 58점을 주셨고 여튼 점수는 좀 달랐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재명 후보의 그 영상을 잠깐 짤막하게 봤습니다만 그 전후 맥락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래 그 발언이 왜 나왔지? 라고 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 그 국민들 그 많은 그 경기도민들이 그 계곡에서 그 계곡 상인들로 인해서 뭔가 계곡에서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시민들께 돌려드렸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 나온 발언이었구나라는 걸 인지만 하신다면은 경기도지사 때 정말 일을 잘했지라는 걸 상기시킬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거 자꾸 물고 늘어지면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120원에서 시작하겠지만 결국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을 잘했던 이재명 후보의 업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슈를 정말 편집 왜곡해서 딱 120원이라는 것만 그래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몰아가는 이 전략은 저는 그 국민의힘이 미스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어제 TV 토론에 나와서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건 아니었고 왜곡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왜곡됐다고 표현 자체가 왜곡된 걸로 보여지는데 맥락을 따져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뭐 좋은 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계곡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5만 원짜리 닭 한 마리를 팔면 뭐 2만 원, 3만 원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을 팔면 8천원에서 1만 원 남는다까지 좋은데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왜곡된 해석인지 한번 국민들이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커피값은 120원 원가 들여서 8,000원 내지 1만 원 남으니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이득이 많이 남는다는 취지고 닭 한 마리 팔면 이득이 2만 원, 3만 원이다. 그럼 이걸 비싸게 판다고 이해하지 어느 분이 이걸 싸게 판다고 이해하겠습니까? 또 저 비유를 저런 맥락으로 하게 되면 듣는 분들이 커피는 실제 많은 그 부가가치 이득이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를 누가
이재명 후보처럼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사실 그냥 사과로 마무리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인데 만약에 소상공인 업자분들께서 이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야 되는 건데 저기서 맥락을 잘못 이해했고 왜곡했다고 그러면 공방은 계속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설명처럼 그 맥락을 살펴봐도 결국 그 커피 원가가 저렴하니 더 마진이 많이 남는 어떤 그런 상품이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는 얘기인데 결국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글쎄요, 뭐 그 커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조만간 만나는 일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커피 콩의 원가가 120원 정도인데 거기에 뭐 물값, 얼음값, 뭐 인건비 그리고 뭐 자릿세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의 가격은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사실 그 계곡에 있는 상인들, 백숙을 팔았던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면 조금 더 과장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커피 사업 이거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커피 사업 좋으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계곡을 다시 시민들께,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정책에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설득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만 조금만 이해하면은 저는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책을 시행하고 입안하고 시행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 계곡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시각이 좋지는 않았던 건 분명하죠. 그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하지 말아라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커피업자분들께 신뢰를 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 목적을 내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실제 사실과 다른 말을 통해서 이거 목적 달성했어라고 선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선전인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국민 여러분.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습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후보 사퇴를 거론을 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은 뭐 계엄은 잘못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 전국 속에서 뭔가 계속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고요. 계엄에 관련돼서도 뭐 잘못되었다, 본인이 있었으면 막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민주당 탓이었다, 민주당이 유발한 측면도 있지 않다, 뭐 없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난 정권의 책임자로서 국무위원 아니었습니까? 책임된 자세일 텐데 그걸 계속 회피하고 뭔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 당신은 나올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시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수의 국민들도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서는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저기 토론 시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4-5차례 질문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권영국 후보께서. 그런데 2012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연상시켰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국민께 알리려는 질문을 던지고 알고 싶은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이 뽑은 후보입니다. 근데 그 후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그 공격 포인트를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형적인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상당히 신뢰한 질문이었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다라고 표한 것도 근거가 뭔지를 본인이 먼저 밝히고 나서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들을 통할 때 당신은 윤석열 대리인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하고 들어오잖아요. 저 부분은 토론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프레임 씌우기인데 사실 권영국 후보는 적절한 타임을 찾아서 저는 토론의 무례함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실시의 발언을 놓고 협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어떤 협공을 펼치는 모습이 어제 좀 펼쳐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뭔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너무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미국과 중국은 지금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택하면 중국을 택할 수 없고 중국을 택하면 미국을 택할 수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잘 지내자는 거는 뭐 미국과 이제 손을 뭐 절연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제 분명히 이재명 후보 밝힌 것은 한미 동맹은 발전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고,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 속에서도 미국은 뭔가 그 중국과의 그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는 분명 또 뒤에서는 투트랙으로 하면서 뭔가 본인의 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영리하게 미국과 함께 뭐 전 세계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런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중국과도 뭔가 그런 경제적 이득과 관련돼서는 항상 절연하고 뭔가 항상 미국 편만 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왜 둘 중에 한 명만 택해야 되지? 왜 미국과 중국 중 한쪽만 택해야 외교가 되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방적인 공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실시 발언이라는 게 어떤 양안 문제, 그리고 양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가장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특수한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사실 피해 가신 거죠. 지금 그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인가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쪽에 어떤 방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한미군의 역할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한지 안 한지 여부를 떠나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외교라는 것은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전략을 수립해 놓는 거고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전략이 없다면 그 외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면 그때 하루하루 버텨가는 게 외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불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전쟁도 작전 계획을 세우듯이 외교도 마찬가지로 기조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전략과 기조를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물론 내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기조만큼은 국민께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그 기조조차도 뭐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갔다는 거죠. 저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해 줘야 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첫 TV 토론이었습니다. 각 TV 토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제 TV 토론 이후에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국민이 궁금해하고자 했던 부분, 경제 성장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하지만 뒤에 보면 노란봉투법 얘기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법령들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외교 기조에 대해서도 아직 국민이 좀 불안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듯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인데 과연 이 신뢰를 보여줬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미진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적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가 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TV 토론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어젯밤 TV 토론이 계속 여러 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선 판도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을 거라 보는데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지지율 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토론회를 봤던 분이라면 보수 진영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두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 토론이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뭔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그 책임에 대한 회피성 발언들만 일삼았고, 그리고 뭔가 왜 이런 경제적 실패, 외교적 실패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민주당이 발목 잡기 했을 때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탄핵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탓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준비되어 있고 토론도 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닌 이준석 후보로 가야 된다는 그 이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약 2주 남은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나 우리 민주당은 이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제 낡은 옷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삼류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이슈를 처음 꺼냈을 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바뀐 겁니다. 최근에 바뀐 겁니까? 아니죠. 개헌에 대한 입장은 늘 갖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뭔가 개헌에 대해서 뭔가 이슈 파이팅하라고 뭔가 같이 논의하자는 거에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 측이 보수 진영에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지금 수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뭐 개인의 탓이 아니라 뭔가 이 제도의 탓인 것처럼 헌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가 잘못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처럼 몰아가기 위한 보수 진영의 면피용 개헌 논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탄핵이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로서 당연히 개헌안에 대한 권력 구조 개편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펼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임제도 아니고 연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관련돼서는 중임제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내 생애에 대통령을 딱 2번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중임제라는 것인데 연임제라는 것은 연이어서 못하는 거라서 내 생애에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만 피하면 8년 하고 그다음에 4년 쉬고 다시 8년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저 연임제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들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실제 이걸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30년설이 가장 커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그 해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2030년이면 사실 이재명 후보의 임기는 그대로 다 마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런 개헌안이 시행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가장 높은 거고. 따라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뽑게 되면 행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국회도 민주당의 절대 다수고 사법권도 사실은 민주당 통제하에 있고 이런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시각에서 좀 주저하는 국민들에게는 나 대통령 돼도 권한을 이렇게 제한할 겁니다라고 개헌안을 내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이제 안심을 주는 이런 어떤 선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빨리빨리 하고 합의각서도 쓰고 2028년도에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식의 시기를 앞당기는 정도의 전향적인 입장이 다시 한번 표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용 위장 탈당 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출당 내지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정말 보수를 재건하고 싶은 국민의 힘이라면은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출당 내지 제명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마치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국의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뭔가 메시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또 끝내 지지해주라는 메시지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실상 이것은 잠시만 안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위장 탈당쇼였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비판 어떻게 들으세요? 그래서 위장 탈당이라는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민주당에서 몇 명 의원께서 잠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위장 탈당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탈당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심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이나 사과 이런 거 관련된 논쟁이 이어질 필요는 없어. 오히려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비상계엄의 배경 사실, 정치 환경에 대한 민주당도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회 전행이 있었잖아요. 30번의 어느 정도 탄핵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을 발목 잡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된 것처럼 국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공격 포인트가 옮겨가야지 아직까지 이것이 진정성 있는지 내부에서 논의가 이어지거나 또는 비상계엄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논의 이어지는 것은 선거 전력상 아주 안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 선언을 하면서 어떤 비상 계엄에 대한 사과 목소리가 없었던 점이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결국 이걸 두고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미칠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 번 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예.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이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과를 인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선거운동에 참여를 주저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력으로는 일단 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국민의힘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민주당은 뭐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죠. 이게 양대 정당이 정치권을 분점하고 영향을 끼쳐왔는데 예. 또 민주당이 여태까지 끼친 폐해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 국민적 소구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 강성 지지층들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마 자진 탈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탈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세가 비교적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도 그래서 본인의 탈당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자진 탈당은 아마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자진 탈당 요청에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볼 때 그 행간은 그 의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도 탈당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읽히기도 한다. 따라서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읽었다면 탈당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앞으로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짚어주신다면요? 뭐 별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제명 조치를 국민의힘에서 주저했던 이유는 사실 김문수 후보보다도 오른쪽에 후보가 2명 더 있거든요. 무소속 황교안 후보라든지 자유통일당 후보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출당과 제명 조치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바라봤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그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굳이 또 던져줬기 때문에 그런 더 오른쪽으로 가는 이탈은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 전체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는 사퇴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